네, 하셔도 됩니다. 오늘 그 스쿠버 다이빙 여행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날씨도 갑자기 더워졌고, 그 다음에 놀러 가기 쉽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능력 밖의 개념적인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는 되게 쉽고 즐겁고 전혀 학구적이지 않고 놀면서 쉬면서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다이빙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언젠가 문화 모임으로 다이빙 여행을 함께 가는 것까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발표 전에 다이빙 여행이 뭐가 좋은지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이 다이빙 여행 가면 참 좋겠다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와. 말해볼까요? 일상이 무료하거나 삶에 지쳐서 의미가 없고 활력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잠시나마 어딘가로 훌쩍 떠나 단절되고 싶지만 또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사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낯가림이 많아서 여행 가도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 토익 900점, 토플 100점 넘으면 뭘 하겠습니까? 외국인 친구가 없어서 또는 기회가 없어서 프리토킹 같은 거 자신 없는 사람. 운동하는 건 싫은데 보고 즐기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소모돼서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싶은 사람. 이성을 만나는데 뭔가 운명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떤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어때요? 아, 짧네요. 많지 않아요? 네. 더 많을 수 있겠으나 그냥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래는 이제 그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행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기도 했고 아니면 다이빙 얘기를 더 많이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저의 다이빙 여행을 추억하듯이 그렇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다이빙 시작하게 된 게 2007년인지 2008년인지 하여튼 한 10년 정도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게 되게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그때 이제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촌 오빠가 그 방학 때마다 학비도 벌 겸 시즌 강사로 그 태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좋아 사촌 동생이랑 갔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태국에 있는 되게 작은 꽃다우라는 섬이에요. 네, 되게 작은 섬이고 가는 방법도 되게 어려워요. 되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가는 걸 먼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인데 비행기를 타고 태국 방콕 국제선 공항에 내려서 카오산로드 아세요? 그 여행자들의 거리라고 거기에서 그 버스랑 배 이렇게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걸 살 수 있거든요. 그 티켓을 그래서 그걸 타고 버스 한 8시간 그리고 배 2시간 중간에 한 2시간 정도 그 아침에 도착하거든요. 버스 타고 그러면은 그 선착장에 목이 뜯기면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배 타고 2시간 들어가서 이제 코타우에 도착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코사무이라고 코타우에서 되게 가까운 섬이 있어요. 신혼여행 많이 가는 거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근데 그것도 직항은 없더라고요. 그 방콕에서 같은 라인 갈아타고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코사무이 가서 2시간 정도 더 다시 아까 그 배를 타고 가면 8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비싸요. 타이항공에서 한 8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되게 쌀 때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제가 어제 검색해보면 100만 원이더라고요.
여름 휴가 시즌에는. 들어가는 데는 100만 원이야? 시즌에만. 네. 그래서 아니 비행기 값만 타이 항공으로. 그래서 굳이 그거는 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굳이 버스 타는 게 고달프면 그 방콕에 내려서 국내선 공항으로 갈아타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기 시간이 있고 배 타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 버스 타고 가는 거랑 별로 시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그 태국 내에서 끝과 끝인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태국이 되게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운은 푸켓 이쪽 이렇게 길게 위에 이렇게 둥그렇고 크고 이렇게 허리 정도 있거든요. 중간쯤이. 네, 중간쯤에. 워낙 긴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오가는 데만도 꼬박 하루씩 걸리는데도 굳이 이 섬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꽃다운은 다이버들의 천국이라고 불려요. 실제로 가보시면 현지인들보다 그 현지 외지인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사람, 뭐 미국에서 온 사람, 하여튼 백인도 많고 아시안도 많고 그 태국 사람들 뭐 반반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네. 인구는 2,00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되게 작아요. 21제곱킬로미터? 이 섬 저는 그 남단 거의 최남단에 있는 리조트에 있었는데 북쪽에는 이렇게 그 유흥가 뭐 술 마시고 뭐 이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한 20분이면 갈 정도로 남단에서 북단까지 한 20분이면 막 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작은 섬이고 둘레가 되게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그 둘레로 되게 얕은 바다가 형성돼 있어서 되게 다이빙 포인트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다이빙 포인트가 다이빙을 가서 볼 수 있는 그 다이빙 관광지라고 하면 되겠다. 수심이 어느 정도? 수심이 20m에서 30m? 20m에서 30m 정도 되는 데가 다이버들한테는 제일 좋거든요. 빛이 들어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30m 정도 들어가면은 빨간색은 안 보여요. 다 파란색 흑백 사진처럼 보여요. 어두워요? 저기서 어둡지는 않아요. 스토리를 그렇게 되나? 빨간색이 먼저 안 보이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화장이 중간중간 작아서. 보는데 심해 생물중에 어떤 애들은 빨주는 집 하나 뭐 빨간 라이트를 켜고 빨간이 제일 짧아. 다닌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보라색이 제일 짧아.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근데 우리가 공기 맞아요. 중에서는 빨간색이 가장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석양이 빨갛고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물속에서는 청색, 녹색 이런 계열이 그게 더 어쩌고. 멀리 간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금방 끊기고. 파장이 짧은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네. 아니 파장이 길거든요. 그래, 빨간색 제일 기네요. 그래서 보니까. 나보다 아, 에너지는 딸려요. 빨간색이 멀리는 그게 가는데 아니라 매질이 달라서 그런 매질이 거 같아요. 달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그게 식으로. 간섭이 좀. 물이 파란색만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새로운 사실을 알고 빨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더 빨리. 그래서 왜 이렇게 수중에서 사진 찍을 때는 약간 붉은빛 나는 플래시 이런 거 터트리면 실제처럼 보여요. 아니면 찍고 나서 붉은색을 좀 넣어준다던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였죠? 네, 그리고 그래서 다이빙 포인트가 많이 있고 또 이 따오가 되게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옆에 약간 부속된 섬 같은 게 있는데 따오도 작은 섬인데 더 작은 섬 낭류안이라고 있거든요. 그 섬은 2009년에 구글이 선정한 세계 10대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로 그 섬이 이렇게 세 개인데 세 개가 그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길로. 걸어갈 수 있겠네. 네, 세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발바닥도 너무 뜨겁고 너무 눈부시고 그 아름다운 그 관광지는 텔레비전으로 볼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뜨겁고 햇빛도 너무 뜨겁고 막 타고 저는 별로
갔는데 막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더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0대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래요. 네. 다이버들만 거의 오겠어요. 일반인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이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림 근데 관광도 많이 와요. 그렇죠. 네. 그림. 왜냐면 그 옆에 또 그 되게 환락의 섬이 있거든요. 풀문 파티 하는 알아요? 보름달이 뜨는 날 모두 다 뭐 하는데요? 뭐예요? 뭐 하는데요? 점점점. 풀문 파티? 풀문 파티. 그뭐 배틀스트림 이런 데 많이 나오던데 풀문. 아 그래요? 네, 그 여자들끼리 놀러 가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그 풀문 파티가 여기 꽃팡안이라고. 아 맞아. 그거 거기서요? 네, 그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 테레비 많이 나와. 풀문 그 스케줄도 있고 그렇던데. 다이빙에 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각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다이빙하는 시스템이나 그 다이빙 샵의 구조라든지 그런 게 달라요. 뭐 다이빙 포인트까지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데 저는 여기 사우에서 파디라고 하는 그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좀 인지도 있고 유명한 기관에서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겁내실 거 없는 게 대부분의 다이빙 샵은 한국인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도 그 모든 그 과정에 한국인 강사,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한국인 외에도 미국인 팀도 있고 프랑스인 팀도 있고 이렇게 각 나라별로 언어 지원을 해주니까. 네. 그리고 수영 못해도 상관없어요. 네, 전혀 상관없고 다만 그 폐소공포증 같은 심리적인 요인 같은 건 좀 다이빙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좀 물속에 들어가는데 너무 가깝해서 빨리 나가고 싶다거나 오히려 다이빙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그 다이빙 되게 막 장비도 많고 무겁고 막 물속 깊이 들어가니까 되게 뭔가 다이나믹하고 막 모험적이고 격렬한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레포츠는 아니고요. 연약하고 허약한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물속 관광하는 거거든요. 그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되게 평화로워요. 그래서 네, 근데 오히려 그 막 몸을 많이 써야 되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이번에 저 다이빙 갔는데 그 친구도 한 막 10년 정도 다이빙 했는데 처음으로 패닉이 온 거예요. 다이빙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눈 꼭 떼자마자 바로 입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다 안 됐는데 바로 들어갔는데 막 조류도 세고 이러니까 얘가 당황을 해가지고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다이빙을 한동안 하기 싫어지는 뭐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로 좀 다이빙은 오히려 그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는 게 필요한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이라기엔 너무 운동. 네. 그리고 다이빙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조류를 어떻게 느껴요? 그냥 휩쓸려가요. 보여요 이게 같이 가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내가 어디로 막 날아가고 있어. 그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기도 하고 날아가는 것만큼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나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배가 저기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물속에서도 그게 막 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여기로 가고 싶은데 내가 그거를 핀지를 엄청 하고 있는데 못 닿는 거죠. 이렇게 돌고 싶은데 계속 내가 핀지를 엄청 하는데 갈 수 없는 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막 물로 피부로 뭐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휩쓸려 가니까. 그거랑 차이는 뭐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하고서 들어가는 게 있다며. 스노클링, 프리다이빙. 아니, 네. 그 프리다이빙. 스노클링은 위에서 노는 거고 음. 들어가는데. 그 스킨 스쿠버 다이빙이 스킨 다이빙이랑 스쿠버 다이빙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스킨 다이빙은 거기에 프리 다이빙이랑 스노클링이 들어가고, 스쿠버 다이빙은 이렇게 장비를 메고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프리 다이빙은 그 물안경하고 웨이트, 그다음에 핀만 차고 들어가요. 자기 호흡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분 정도 안에 40m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신기하던데. 100 몇 미터까지 내려간 기록이 엄청 3분 내에? 3분 내에 하여튼 자기 호흡으로. 그거 되게 멋져요. 되게 멋지고, 저희 이번에 다이빙 하러 같이 간 사람들 중에도 프리다이빙 강사가 있었는데, 우리 이거 공기통 이거 호흡기 물고 뽀글뽀글 하고 있는데 혼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우리를 막 이렇게 보더니 다시 딱 올라가고. 허세다. 되게 멋져요. 그리고 한번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기통을 바다에 누가 실수로 그 현지 스텝이 빠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공기통이 되게 비싸거든요. 현지 사람들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빠뜨리는 순간 얼굴이 파랗게 질렸대요. 근데 어떤 되게 멋진 우리나라의 되게 독보적인 그 사람 아피아인가 그런 그 프리다이빙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강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스크 끼고 딱 들어가더니 아무것도 안 메고 그걸 딱 건져왔다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가라앉는 그래서 속도보다 더 빨리 내려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아니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걸 그냥 주워온 거죠. 맨몸으로. 코난다. 난 그 듣고 너무 멋져가지고 프리다이빙을 하러 갔었어요. 귀가 너무 아프고 막. 가격은 안 궁금하신가요? 그 다이빙 교육 과정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원래 사실 그 꼭 교육 과정 아니어도 어디 이렇게 여행지, 관광지 가면 체험 다이빙이란 걸 할 수 있어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필요한 교육만 얼른 해주고, 친구들이 그거 하고 난 다이빙은 너무 무섭고 귀 아프고 난 못하겠어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교육을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환경이 완전 바뀌어서 낯설어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꾸 코만 이렇게 풀으라고 하고, 그래서 뭐 귀 압착이 온다던가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귀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귀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퀄라이징. 이퀄라이징을 할 수 있어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중간에 스탑해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이퀄라이징이 안 돼서 이번에 그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피가 질질. 감기 걸리거나 뭐 이래도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체험 다이빙은 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정식 교육 과정 중에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오픈워터 다이빙 코스 이렇게 되거든요. 수영장에서 교육하고 바다 교육 몇 번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 없이 이거 과정을 수료하면 가이드 없이 18m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버디랑. 이거는 이 파디에서는 꼭 이렇게 짝꿍이랑 같이 버디 다이빙 하기를 추천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호흡기가 내게 갑자기 안 빨려. 그러면은 이렇게 다 각자 호흡기를 2개씩 들고 이렇게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거를 좀 물 수도 있고 이러는데 혼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조류에 떠내려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둘 다 떠내려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명이 떠내려갔으면 구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버디랑 같이라면 18m까지는 허용하고, 이거 이 오픈워터 자격증을 따는 데는 한 3, 4일 정도 필요해요.
네, 이것도 뭐 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어드밴스 그 다음 레벨 어드밴스인데, 그래서 그 하여튼 그거 오픈워터 수료 후에 추가적인 교육을 한 다음에 얘는 만약에 자격을 따면 40m까지 독립적으로 다이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반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갈 때 어떻게 시간을 앞뒤로 뺄 수가 있어서 보름 정도 가서 그냥 어드밴스랑 오픈워터 다 하고 뭐 그리고 실컷 놀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고 또 한참 있다 또 따고 이랬으면 좀 기억이 날 텐데 그냥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그 꼭 차례대로 떠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뭐 보통은 이제 어드밴스까지 따고 그냥 펀다이버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생이랑 크게는 교육생 펀다이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자유 여행하듯이 하는 사람들을 펀다이버라고 그러고, 이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생이라고 하는데, 뭐 어드밴스까지 따면은 뭐 40m까지 갈 수 있고 그 이상은 좀 그 레크레이션 다이빙으로는 무리거든요. 되게 몸에도 위험하고. 그래서 뭐 저도 어드밴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도 뭐 레스큐라 그래서 누가 다쳤을 때 뭐 아니면 누가 갑자기 기절했을 때 막 이렇게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막 심폐소생술 뭐 이런 것들을 배워서 레스큐 다이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 다이버가 될 수 있는 다이브 마스터 과정도 있고 뭐 강사 과정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거는 네. 어디 가서 따는 게 좋아요? 꽃다워요. 꽃다운 거 왜냐면- 좋아요? 네. 꽃다워가 좋아요. 고기가 좀 가까운 데 없어요? 거기 너무 멀어. 제주도 가면 돼요. 왜냐면 앞뒤 일을 하루씩 잘라야 되잖아요. 많아요. 다이빙하는 되게 많거든요. 필리핀도 있고. 세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세부, 네. 필리핀 제일 많이 가요. 싸서. 필리핀이 저렴해요. 근데 제주도에서도 많이 따는데, 제주도에서는 저는 왜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가 모르겠더라고. 저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수온이. 너무 추워요. 이 후드라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왜 해녀처럼 이렇게 쓰는 거 쓰는데도 머리가 막 깨질 것 같더라고. 제일 그러니까 여름에는 제일 따뜻할 때 좀. 네. 난 강원도에서 했는데 저도 강원도에서도 해봤는데 강원도 정말 춥더라고. 그 한 물이 뭐라 그러지? 깊지 않은 바다까지는 물 온도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느 지점 딱 지나면 물이 갑자기 차가워져요. 근데 이제 갑자기 차가워지는데 이제 차가워지고 어두워지니까 심리적인 위축감이 갑자기 거기서 공포가 막 찾아오고 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햇빛이 쨍하면 그나마 좀 보일 텐데, 약간 그날 제가 갔던 날은 약간 우중충한 날이라서 그 지점을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순간 뭐가 나타나도 뭐 상어가 5m 앞에 있어서 할 수가 없겠거든요. 물론 거기는 상어가 없겠죠.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비용은 비용은요. 좀 이따 제가 그 링크를 드릴게요. 네. 그러면 꽃다운은 따뜻해서요? 따뜻하고요. 항상 밝아요. 아, 그리고 항상 조류가 많지 않아요. 잔잔하고 그냥 배 타고 있으면 얼른 들어가고 싶어요. 나와도 따뜻하고 들어가도 춥지 않고, 그리고 되게 교육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얕은 바다가 많고, 네,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서 일단 되게 재밌어요. 한국에서 다이빙한 제가 알아봤던 제주도에서는 한 탱크 하는데 6만 원 정도, 두 탱크에는, 그러니까 보트 타고 나간 보트비를 따로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 12만 원 두 탱크에 12만 원이면 그 보팅이랑 그 다음에 장비 대여까지 다 받을 수 있대요. 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필리핀은 그 12만 원에 주강할 수 있고 아마 숙소까지 제공하는 것 같아요. 한 탱크가 얼마나 시간적으로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길게 50분까지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을 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격증 따야 어드밴스까지 아니. 오픈워터만 따도 펀다이버로는 문제 없어요. 어쨌든 이제 꽃다우로 다시 가볼게요. 일단 거기 뭐 한국 공항이 없으니까 배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착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되게 신이 나요. 가면 이제 제가 예약을 하고 가니까 리조트에서 트럭을 보내줘요. 근데 그 트럭이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는 운전하는 데가 있고 뒤에 짐 실는 데인데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의자를 놔가지고 가운데는 이제 짐 싣고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가는 거거든요. 군용 들어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 다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지 아 그래요? 나는 그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엄청 안 좋은 표정. 트럭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예, 조금 필리핀의 버스 같은 거 픽업 개조해서 맞아요. 픽업 그거 트럭 맞아요. 정도 사이즈. 픽업 트럭. 네. 그래서 그거 타면 이제 서로 짐도 올려주고 막 인사도 하고 마주보고 군용 트럭 있으니까 아 진짜? 그리고 거기 이렇게 동남아니까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거든요. 그리고 비포장도로니까 이렇게 덜컹하면 다 같이 덜컹. 어떻게?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서로 잡아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코너 돌면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친해지고 막 조심해 막 이러고 막 누가 이렇게 장난하면 막 같이 까르르 웃고 이러면서 숙소 가면서 이미 되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면 뭐 아 너 나 알지 뭐 이 정도 할 정도로는 되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럭 타고 이제 들어가면 리조트에 도착해서 이제 그 한국인 팀 강사들을 만나고 그날은 이제 늦게 들어갔으니까 다이빙을 못 하고 쉬고 네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내일을 준비하죠. 되게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다이빙 너무 힘들게 왔으니까 아 이제 왔다 내일은 다이빙 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이빙 하러 가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게 분주해요. 되게 분주하고 막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막 사람들은 막 되게 설레어 있고 그다음에 막 전날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고기 밥 주러 간다며 절대 빠지지 않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아침 되게 분주해요. 보통 하루에 이게 3탱크나 아니면 무리해서 4탱크 정도 하거든요. 아니면 뭐 오전에 2탱크 하고 오후에는 자유시간 보낸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뭐 만약에 스케줄대로 다 따라가면 5번도 할 수 있거든요.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뭐 나이트 다이빙 이렇게 하면 5번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게 몸에 다이빙하면 그 공기 탱크 안에 있는 산소랑 질소가 그 압력 때문에 이렇게 고농축돼요. 그러면 산소는 괜찮은데 질소가 이 다이빙은 질소를 잘 매니지해야 되거든요. 질소로 유발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감압병이라고 왜 해녀분들이나 전문 잠수사들 이런 걸로 고생하잖아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폐에 이제 가지고 있던 호흡하면서 가지고 있던 질소가 천천히 이렇게 상승하면서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급상승해 버리면 호흡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혈관이나 이런 데로 들어주고 뭐 마비가 온다던가 거기에 계속 통증이 있다던가 막 그런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게 질소가 왜 문제가 피 속에 돼요? 공기가 녹아 그게 들어가는데 너무 고농축으로 들어가면서 뭐 이제 피 속이나 이런 데서 뭐 저런 걸 만들기 색전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색전이 뭐예요? 혈관을 막는 딱지. 어떤 물질 아, 그런 것처럼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죠. 뭐 머리가 막히거나 이러면. 몸속에서 산소랑 질소랑 그 비를 그렇게 일정 조절하는 그때 그 방송에서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질소를 산소로 착각해가지고 뭐 결합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일산화탄 쪽에 있죠. 이거. 내가 질소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액체 고압을 하면 액체 기체가 녹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팍 올라오면 그게 이제 다시 기체화돼서 혈관 안에서 혈관 안에 있던 그게 기체가 되니까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천천히 건 나오면 중요한 이거를 이렇게 숨으로 배출을 해야 음. 되는데 기체가 되면서 이게 빨리 나오면 그게 숨으로 배출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혈관에서 기체가 돼서. 그래서 그게 어떤 혈관을 막거나 이러면 이제 상수병, 뭐 색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질소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질소 마취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게 증상이 뭐냐면 멍해진다거나 상황 판단을 잘 못한다거나 방향을 감각을 상실하고 심하게는 환각도 경험하고 뭐 이게 약간 취한 거랑 비슷한 건가 봐요. 근데 저 궁금한데 그 치과에서 웃음가스가 이거죠. 있죠. 그거는 아산화질소래요. 아산화질소랑 질소랑 다른 거겠지만 증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원래 질소가스를 마취가스로도 쓰기 때문에 그냥 질소가스를요? 아. 네, 근데 이게 전에는 그 해피발론이라고 해서 살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2017년 바이? 그 왜 웃음 이거 뭐지 목소리 변하는 그 그건 풍선처럼 헬륨이라니까. 헬륨처럼 살 수 있었대요. 해피발론이라고. 근데 2017년도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거 판매하거나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돈 주고도 못 사는 걸 다이빙하면 공짜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거? 알겠습니다. 그냥 소주로. 이거는 숙취도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올 수 있잖아. 천천히 상승하면 되죠. 근데 저 질소마취 그런 경험한 적이 거예요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하면서 그 느낌을 느껴본 적 있다고요? 다이빙하면서. 네. 교육생이었을 때인데 어드밴스 과정이었는데 처음으로 딥다이빙이라는 걸 했어요. 30m까지 내려갔거든요. 30m 넘게 내려갔었나 봐. 그때 저 교육해준 사람이 저랑 동갑이었고 되게 양아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막 머리카락도 되게 꼬슬거리고 이도 되게 노랗고 막 저랑 동갑이라서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상태가 되게 안 좋고 막 여자들 다 한 번씩 추근대고 막 이런 정말 딱 싫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우리 팀에서 제가 처음으로 딥다이빙 하는 거니까 이제 다들 저를 배려하고 강사도 이제 저를 집중해서 케어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바닥에 닿자마자 그 강사가 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한 바퀴를 이렇게 뺑 돌렸는데 그때부터 바닷속이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 너무 어지러워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수신호로 하거든요. 바닷속에서 말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보라고 하더니 계속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조금 상승하자 그러는 거여서 조금 상승하니까 그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올라왔어. 물 밖으로. 아니 왜 돌렸대요? 돌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질소마취 때문에 그냥 돌았던 거야. 그 바닷속에서. 바닷속에서 서로 말을 못해서 수신호 한다 그랬잖아요. 몇 가지 가르쳐드릴까요? 문제가 있다. 상승하자. 이게 막 바닷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흥분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이게 우리가 팀으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상승하자고 하니까 무슨 문제 있냐 막 오케이냐 근데 막 너무 좋다 그러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한강에 6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가서 한 50분은 아깝다. 가야 되는데 내려가자마자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강하자.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가자. 천천히 가자. 또 뭐 저기 봐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몇 바 남았냐. 그러니까 공기 체크해야 되잖아요. 서로 뭐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더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뭐 100, 뭐 아니면 이게 200바 처음에 채워갖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하프예요. 100. 그 다음에 뭐
120 뭐 이런 식으로 수신호 하고 참 그 다이빙 하면 되게 그 조용하거든요. 정말 그 기포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서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되게 그 좋아요. 이거 말고 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수신호요? 네. 아, 이건 다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되게 필요한 말은 몇 개 없는 것 같아. 뭐 다 아프다, 배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눈이 아프다, 다 이걸로 되고 괜찮다. 뭐 일로 가자, 저로 가자, 이러면 다 된 거 아닌가? 근데 앞에 막 뭐가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어떻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물고기 생김새를 잘 기억해서 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이런 거 봤는데 나만 본 거 아니야? 내가 세계 최초로 발견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 그게 네. 제일 궁금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질소 마취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유심히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꼬리는 어떻게 생겼고 점이 몇 개 있고 나오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거군요.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진 않아요. 카메라도 들고 들어가요. 많이 찍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따오를 꽃다오를 사랑이 꽃피는 따오라고도 불러요.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한가 봐요. 그러겠네요. 나가지도 한순간에. 네. 꼭 사랑에 빠지지는 않더라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나오면 막 이게 터져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거 봤어 막 이러면서 야 막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지. 영어고 뭐고 막 스페니쉬도 하겠어. 막 얘기를 막 하면서 되게 스스럼 없이 친해지고 뭐 하강이 잘 안 되더라. 너 왜 늦게 내려왔냐? 너 어디 갔었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막 그때 하게 돼요. 뭐 바닷속에서 아까 상어 얘기했는데 상어는 별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상어는 그 왜 백상아리라고 어디 특정한 지역에만 호주 앞바다에 사나? 그런 애 말고는 대부분의 상어는 우리를 봐도 모른 척해. 그냥 물고기예요. 근데 되게 무서운 애가 있어요. 트리거피쉬. 아니구나. 트리거피쉬라고 쥐치과의 물고기인데 이빨이 이 앞니가 이렇게 사람 니처럼 생겼어요. 네. 별로 크지도 않은데 얘가 성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동남아 바다에서 다이빙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이 트리거피쉬랑 관련된 영웅담을 다 갖고 있어요. 트리거피쉬가 오는데 내가 뭐 돌려차기를 해서 걔를 뭐 때렸는데 걔가 그래도 와서 내 핀을 물어뜯고 그래서 내가 핀을 벗어서 걔 싸대기를 때렸는데 막 그건 환각 아니에요? 질소가 때문에 아니 한 이 정도 돼요. 그래. 근데 얘네가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자기 영역이 밑에 다니면 이게 생긴 거는 이빨만 아니면 무섭게 타이탄 트리거피쉬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깔콘 모양인데 자기 위로 다니면은 막 와서 공격하거든요. 그 트리거 나오면 다 긴장해요. 왜 트리거 피쉬야? 방아쇠란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물고기 여기 지느러미 맨 앞에 이렇게 방아쇠만. 뿔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평소에 누워 있는데 화가 나면 그게 팍 쓰면서 그래서 트리거 피쉬야. 네. 이게 다른 비슷한 똑같은. 노란색에 까만색 전문이 있는 거? 맞아요. 써주신 게 또 다른 거 써주셨어요. 이건 쥐치, 다른 쥐치. 음. 트리거가 쥐치인가 봐요. 이거예요? 쥐치가 우리가 아는 쥐포. 그 쥐치인 것 같아요. 교정이 필요하겠군요. 이거 보려 무섭게. 입이 엄청 조그만데요? 입이요. 앞에서 보잖아요. 되게 무서워요. 그 이빨로 그 단단한 핀도 물어 뜯는데요. 그 다이버들의 로망 중에 하나는 고래상어를 보는 거예요. 따오에서는 두 부류의 다이버가 있습니다. 고래상어를 본 다이버와 못 본 다이버. 뭔다 이거세요? 저 못 봤어요. 근데 요새는 뭐가 바뀌었는지
똥고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보인대요. 크다. 네. 보면 진짜 경이롭대요. 너무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만타가우리도 이번에 가서 만타가우리 나오는 사이트에 몇 번이나 들어갔는데 안 나왔어요. 저희 다 만타인 척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만타. 그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고래상어나 만타는 플랑크톤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야가 안 좋은 데서 주로 나타난대요. 근데 시야가 안 좋으니까 잘 멀리까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어디서 되게 크고 되게 희한하게 헤엄치는 애들이 싹 이렇게 우주 생명체처럼 외계 생명체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진짜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다이빙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우리가 사는 육상에서의 움직임이랑 다르게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거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폐를 부레처럼 사용해서 뱉으면 쭉 가라앉고 들이쉬면 쭉 올라가거든요. 그거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다이빙 하는 것 중에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생물이 된 것 같아요. 바닷속. 네, 다른 물고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원이잖아요. 그쵸. 거기도 3차원이라는데 이제 맞아요. 그 3차 한계는 거의 못하니까 음. 물속은 좀 완벽한 3차원. 그래서 여기 있는데도 한참 찾아요. 이렇게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는데 이게 어떤 각도에 있으면 되게 못 찾겠더라고요. 나이트 다이빙도 있어요. 깜깜할 때 하는 거. 뭐 보러 가는 거예요? 뭐 보러 가는 거예요? 그 프레쉬? 야생 물고기. 그러니까 안 보일 거 아, 아니에요? 야행성? 야행성. 보여요 그게? 랜턴을 들고 들어. 어. 그 이게 되게 근데 이거는 반드시 거기 지리를 잘 아는 사람하고 가야 되고 그 사람한테 완전 의존해서 가야 되거든요. 진짜 심장이 쫄깃하고 로맨틱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 되게 재밌는 거 하는데 입수하기 전에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이빙 가이드가 그 신호를 하면 일제히 그 랜턴을 꺼요. 그리고 그럼 깜깜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막 이렇게 팔을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플랑크톤이 반짝반짝. 아 진짜.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야행성 물고기한테 폭력 아니에요? 걔는 야행성인데 나왔는데 막 그렇게. 다이빙은 물고기한테는 다 폭력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막 그 현지인 다이버들이 관광객들한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보거 같은 애들 뾰족한 걸로 찔러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막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보거가 한 3번 정도 그걸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데요. 요새는 많이 안 하는데 요새 필리핀 가면 그거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이빙 여행하면 바닷속에서 뭘 본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이게 배 타고 그 다이빙 포인트까지 갈 때 2층, 배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2층 맨 앞에 선두에 이렇게 난간 앞으로 이렇게 걸터 앉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앉으라고 마련해 놓은 자리는 아닌데 그 타이타닉은 꼭 둘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가지고 그 가는 길에는 모르겠는데 오는 길에 약간 석양이 질 때 음악을 듣잖아요. 그 음악 평생 못 잊어. 너무 좋아요. 바람 막 맞으면서 바다랑 하늘만 있는 거잖아요. 진짜 좋아요. 여자친구랑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 아까 힘들지 않거든요. 뭐 보느라고 힘든 줄 몰라요. 근데 그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대요. 그리고 막 조류를 해치고 핀질을 하려 그러면 뭐 다리도 좀 뻐근하고 이런데 들어와서 이제 원두막에서 마사지 같은 거 받으면 그렇게 너무 좋아요. 그것도 좋고 또
바닷소리도 항상 너무 좋고 그 바닷소리 왜 이렇게 철썩하는 바닷소리 우리는 그 돌이 많아서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거 말고 이렇게 그 부서지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싹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밤에 항상 그 다이빙 리조트에는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수영장에서 놀기도 하고 뭐 해변에 가면 불쇼도 보여주고 태국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제가 그 갈 때마다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게 다이버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온차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한테 바다 생명체들한테 되게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 삶의 터전인데 우리가 핀질이라도 잘못하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산호도 되게 조금 자랐는데도 오래 걸린대요. 1년 막 이렇게 요만큼 1cm 자랐는데 1년이 걸리는 산호도 있고. 근데 그거 미숙할 때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조심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새 중국 다이버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다이버들이 많아지면 그 환경은 해쳐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아 이제 다이빙은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다이빙은 포기하지 않는 걸로. 저 여행은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되게 막 되게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링크해드린 후기처럼 얘기하고 싶었던 건 물고기도 알 건 다 알고 느낄 거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어디서 회 칠 때 물고기는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해서 저는 맞아요. 근데 느낄 거 다 느끼는 건가요? 물고기는? 물고기는 통증을 느낍니다. 일단 그 신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물고기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몇몇 물고기들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물고기가 통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통증을 또 느끼게 될까봐 공포심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걸 그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처리할 만큼 기꺼이 아픈 걸 싫어하고 또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대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신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러니까 통증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 있는 상처 그리고 그 한번 그 통증 그 상처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부위가 통증이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는 산이나 화학물에 의한 상처 뭐 이런 식으로 신경계를 한 3개 정도로 테스트를 하는데 물고기는 처음에 뭐 찔리거나 베이거나 하는 통증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데 계속 지속되는 둔감한 상처 내가 일단 다쳤어 그러면 다친 부분에 대한 통증이 계속 강렬하게 남아있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있고 그리고 그 낚시 트라우마, 낚시 바늘 트라우마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낚시 바늘에 걸린 애는 그 근처 안 가고 한 6개월 동안.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6개월이나 1년 동안 물고기가 거기 안 가는데 뭐 물고기의 수명이 얼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고기의 수명이 뭐 5, 6년이야 라고 한다면 인간으로 치면 한 20년 정도를 거기 안 가는 거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억력도 그렇네요. 길다 뭐 이런 그런 네. 저 뭐지? 그 부산에서 횟집을 갔는데 물고기 이만한 걸 그 회를 떠가지고 머리 있고 머리 몸통에 있는 거 회 떠가지고 했는데 얘가 계속 뻐끔뻐끔거리는데 회를 다 먹을 때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뻐끔뻐끔거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됐어요. 싱싱하네. 싱싱한 느낌이야. 그 링크 보내주신 거에서 그래서 물고기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 즐기면서 사람이 그
타자의 죽음 앞에서 군침을 흘리는 뭐. 네, 딱 그거였거든요. 제가 맞아요. 진짜 되게 죄책감이 많이 죄책감. 들었어요. 그 횟집은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회를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집 안 간다고 뭐. 그 물고기한테도 어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죽을 순 없는데 죽어도 이렇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 말고 고통스러워. 한 번에 그냥 머리 한 번 때려가지고.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지극히 전 인간 중심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머리 잘라서 이렇게 막 이게 뻐끔하더라도 그렇게 존나 한 방에 죽이나 큰 의미가 있나? 고통의 정도는 다를 수 있죠. 그 태상 씨 아니,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쾌락을 위해 가지고 정말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뭐 옛날에 뭐 잠자리 뭐 날개 하나씩 뜯지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데 머리 자르고 이렇게 머리 자른 것도 어차피 한 방에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딴 데 놔두나 아니 접시 놔두나 아니 살아있잖아. 통증에도 느낄 수 있다니까. 이 살아있는 게 맞아요? 뻐끔거리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게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네. 내장도 없는 반응으로 봐야 상태고. 되게 지혜 씨가 봤던 건 사실 그냥 신경을 반응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맞죠. 예. 아니야, 그래도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반사.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 반사잖아요. 예. 낙지도 이렇게 잘라놨을 때 움직이는 게 그게 신경절이 살아있는 게 나와서 아니라 예. 그렇죠. 그냥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고 통증이 있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모르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태상 씨 생각이랑 비슷한 게 동물 복지나 물고기 복지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나온 게 인권이 시장되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인권의 관점을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도 투영해서 얘네들한테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인간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물 근데- 복지로 해주는 것도 걔네 세상을 인간 세상처럼 고통을 느끼고 이게 문제가 있고를 사실 걔네 세계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아, 물론 생각해 이제- 보면 어떨까요? 그 하기님, 네? 통증은 왜 필요한 걸까요? 살려고. 살려고. 네, 고통을 느껴야 그거를 다시는 안 겪고 도망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필요한 거죠. 네. 그 나는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생명체한테는 당연히 나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꼭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그런 근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동물, 그러니까 강아지나 아니면 요즘에 뭐 육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도살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사육 환경 막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생명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물고기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물고기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별로 사실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같은 포유류로서 어떤 종을 대할 때 우리가 느끼는 반응도 쟤도 비슷하게 하더라라는 경험이 조금씩 쌓이니까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도 기분이 좋으면 웃고 그리고 뭐 같이 뭐 다리가 아프면 안아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교감을 하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좀 전혀 별개 걔는 그런 감정이 없을 거야 뭐 라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책에서는 물고기도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학습력도 있고 애완 물고기도 사료 주는 인간을 가려서 인지하고 그리고 시간도 알고 밥때가 됐는데 밥을 안 주네? 그럼 돌을 물고 와서 어항벽을 친대요. 밥도. 뭐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얘도 충분히 어떤 인지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몰랐던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되면 뭐 개나 뭐 소나 돼지한테 우리가 좀 약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물고기도 충분히 그럴 만한 존재다 이런 걸 많이 설명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 또 생각을 안 한다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인간 입장에서 사물들 그 동물이나 이런 걸 봐서 나온 게 더 크지 않나. 근데 그게 재밌는 게 그걸 이제 거꾸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인본주의적 가치를 얘기하고 어떤 그 생명체 소중함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간이라고 별 다른가? 인간을 어느 외계인이 딱 와서 야 이 인간은
고기를 안 먹어서 잡내가 없어. 베지터리언이 좀 맛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을 갖다 먹는다 하더라도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겠죠. 아니 저항을 하지. 물고기도 저항을 할 거예요. 낚시라도 저항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아니 이긴 그러니까 거죠. 외계인이 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면 뭐 그건 뭐 우리가 저항을 한다고 해서 큰 뭐 싸워봐야죠. 가만히 못 킬 거예요. 싸워야지. 지면 뭐 지면 뭐 거지 뭐. 지면 뭐 배울 수 없고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까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물고기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고통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생의 끝으로 받아들일지는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다르지만 어쨌든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게 고통이냐 아니면 인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고통을 넘어서서 생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을 또 가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또 내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인간이다 보니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측면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 유물론자들도 물고기랑 같이 내세관이 없으면 어. 물고기랑 생각해서 너 갑자기 물고기가 되는 기분이 그럴 수도 있죠. 예, 아까 제가 했던 말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인간도 결국 우리가 그 호모데우스에서도 얘기했듯이 인간도 그냥 어떤 그 유기적 생체 반응의 집합체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했을 때 그런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인간만의 어떤 특정한 이상한 행동이고 사실 물고기도 놀이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지만 그것을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은 인간이 뛰어난 건 맞겠죠. 여기서 나온 그 많은 사례들을 읽다 보면 인간의 그 감각기라는 건 되게 초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고기가 소리 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래요. 뼈를 부딪히는 방법도 있고 방귀를 뀌면서 방귀의 사운드를 조절할 수도 있고 뭐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인데 인간은 소리 낼 수 있는 게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거의 물론 이렇게 툭 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 패턴화시키면 매우 어려운데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감지도 뭐 촉각, 시각, 후각, 청각 몇 가지 안 되는데 물고기는 뭐 압력, 지구의 자기장 뭐 이런 것도 하고 전기적 신호 이런 것도 막 감지해서 상어는 한 15cm 밖에 있는 어떤 그 다른 물고기 심장 신호 체계도 받아들이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인간의 어떤 그 감각기의 한계와 그런 걸 통해서 그 감각기의 한계를 통해서 뭔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인지적 한계가 오히려 상상력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 상상력과 오해를 통해서 상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인지 한계를 채우기 위한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인간을 발달시킨 인간의 거꾸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생기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닐까요? 저도 그럴 수도 그게 있겠죠. 사피엔스에 좀 나오던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런 원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자연의 이런 반응 변화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했고 우리 지금 현세의 인간과 그 원시시대에 살던 그 인간을 똑같이 야생에 놨으면 그 사람이 훨씬 전문가라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풀, 먹어도 되는 풀, 이 길로 가도 되는 길, 이 곤충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감각이 훨씬 많이 발달했을 거라는 거죠. 그 삽질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관찰의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생명체보다 뭐 후각이 더 떨어지고 시각의 거리도 좁고 그런 것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킨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그게 기억력을 좀 더 강화시킨다던가 아니면 협력의 어떤 단위를 좀 더 크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 그게 많아져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뭐 그게 거 이제 같고 네.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사회성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뭐 지능도 조금 해볼까요? 근데 어쨌든 가장 좀 와닿는 부분은 물고기의 감각에 대한 거였고 그중에 통증에 대한 거였는데 그 통증이라는 게 사실 그 정말 물리적으로 아픈 통증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고기가 우리가 알을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양육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이 왜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그게 어떤 위험이나 그다음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심리적인 통증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새끼를 되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걔네가 다른 포식자한테 잡아먹혔어. 이것도 어떻게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 보면 마음이 아픈 걸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결국 것처럼. 고래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새끼의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어서 영빈 씨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냥 유추해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 애를 낳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애가 비정상일 때 유기를 하는 게 인간들한테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치면 과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내가 애착을 쏟고 이렇게 그 되게 좋아하는 대상이 뭐 다쳤다거나 뭐 그 대상을 잃어버렸다거나 그랬을 때를 공감 말하는 능력이. 거니. 걔도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물고기 얘기할 때 그 돌고래나 그 포유류 걔는 어디 물고기 가잖아요. 그 걔네들 아니죠. 빼고 하는 그냥 거죠. 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안 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뭘 봤냐면 이렇게 길을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2차로 도로였어요. 근데 둘 다 차가 다닐 수 있는 데인데 저는 1차로로 달리고 있었고 2차로에 비둘기가 한 마리가 머리를 어떻게 다쳤나 봐요. 가까이서 못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머리가 일부분이 날아갔는지 머리를 웅크리고 있었는지 그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어느 부분이 현상을 네, 그런 것 같아. 근데 옆에 걔 누군지 모르겠어요.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계속 다니니까 옆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그 주위를 계속 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 살짝 피했다가 또 다시 걔 옆으로 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동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심리적인 통증이 없이도 가능한 일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연결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공감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 동물들도 있다는 거는 알려져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볼 땐 그 약간 호르몬 작용처럼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호르몬 작용이요? 네, 호르몬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뇌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르몬 작용에 의한 어떤 아까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이렇게 누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왜 그거는 물고기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도? 예, 인간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인간도. 그러면은 그거는 갑자기 물고기에게 어권을 주느니 인권도 없애겠다.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고 아.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예요. 저도 계속 궁금해지고 과연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거 저도 사피엔스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어차피 다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저는 이제 좀 연구를 할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권의 접근을 바꿔서 어떤 형태로 실험을 할지 좀 궁금해지고 그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볼지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이 대부분 통증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물고기의 사회성이라든가 그 물고기의 문화 이런 데도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네. 어느 일정 부분은 그냥 호르몬적으로 된다는 아니요. 접근을 그 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되게 놀랐던 거는 단순한 생명 활동 반응이 아니라 학습과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측면에 대한 그런 실험이 되게 많이 써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봤던 물총고기라는 게 있어요. 물총고기 삑 이렇게 물 쏴가지고 벌레 잡아먹는
근데 그 물총고기도 연습을 많이 하는 애가 잘 써서 잘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잘 하지 못하는 애한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동기부여. 있잖아요. 근데 걔는 어떻게 배울까? 다른 물총고기에 쏘는 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지 않고 다른 물총고기가 한 1000번 정도 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애들은 명중률이 높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매우 놀랍고 물고기가 보고 그 상황을 유추해가지고 자기가 시도를 한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또 양식장이 그 치어들을 풀어줘요. 양식장에서 키우던 애들을. 그런 다음에 치어들을 잡으면 걔들이 사냥을 못해요. 왜냐면 양식장에서는 그냥 던져주는 먹이만 먹었기 때문에 걔들이 나가서 어떻게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 돌멩이 같은 거나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물고기를 사냥하는 동영상을 걔들한테 틀어줬어요. 네, 동영상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야. 물속에서? 물속에서. 훌륭하다. 근데 그걸 보고 얘들이 사냥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학습이 된다는 거야. 난 이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비디오를 보고. 그거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근데 원숭이들도 학습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원숭이들이 거짓말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원숭이 얘네들도 수준이면 영장류니까 힘써 엄청.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물고기잖아요. 그냥 물고기. 아니 뭐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한테 없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없어요 봐요? 없이 보세요. 저는 그 내가 원숭이나 갑자기- 물고기나 마찬가지라고 입 생각하는데 다물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없으이 보는 걸 그러니까 갭을 좁히려시는 것 같은데. 물고기가 그 시각으로서 다른 물고기를 인지하고 그 행동을 내가 모방하고 그 안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근데 그 동영상을 보여줄 동안은 위협이 없을 거 아니에요?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이제 그 양식장에서 보여준 거죠. 얘들이 그러니까. 실험용으로 얘들이 이게 학습이 될래나 이러면서 의구심을 갖고 보여줬겠지. 근데 얘들이 학습이 돼서 나가서도 그 사냥에 성공한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경험을,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타인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물고기도 가능하다라는 실험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건 물고기도 의식이 있다라는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뭔가 이렇게 애들이 어른의 어떤 말을 계속 따라할 때 네. 어른의 말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모방. 물고기도 그럼 모방일 가능성이 오히려 근데-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방이라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 물총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도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하게 물을 쏘는 행동 자체는 모방할 수 있겠지. 근데 얼마큼 정확하게 그것을 사냥할 수 있는지 정확도가 높아졌던 배고파서 그런 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방과는 먹고 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물고기들 중에 새를 잡아먹는 물고기들이 생기거든요. 새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들 물고기 이렇게 하는데 수면 위로 날아오는 갈매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냥하는 물고기들이 사례가 좀 많대요. 근데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어족 자원이 줄었을 때 지나가는 걸 사냥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걔들이 고민해서 그렇게 시도한다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 자체도 새로운 걔네가 시도를 이렇게 한 모여서 거잖아. 전략 회의를 한 다음에 우리 저기 날아먹다 한번 이런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한번 먹었는데 맛있더라. 아니면 쟤는 먹고 살더라는 걸 봤겠지. 어.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거를 전략적으로 짰다고 보기가 조금 그쵸.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그게 패턴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이 사례 중에 어떤 댐 위를 지나는 제비를 사냥하는 그런 그 물고기 타이거 피쉬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비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비는 보통 수면을 낮게 나는 그 벌레 자먹이 낮게 나는 그 순간을 노려서 이 타이거 피쉬라는 애가 따라가서 잡는데 보통 수면을 나는 속도가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타이거 피쉬가 그 제비를 잡아먹는 행동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제비가 날아갈 때 뒤로 쫓아가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덮쳐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밑에서부터 갑자기 팍 솟구쳐가지고 제비를 딱 먹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개체를 잘 보니까 덩치가 좀 작아서 잘 들키지 않을 만한 애들은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서 먹고 덩치가 좀 커서 제비가 이렇게 움직이면 수면에 어림버리면 얘가 좀 그런 걸릴 것 같은 애들은 밑에서 솟구쳐 온다는 거야. 걔들도 나름 자기의 제가 나를 어떻게까지 생각할 것이다, 관찰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고민해서
그런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본능 아니에요? 아니 본능이 아니라 그렇게 먹은 거지 결과가. 그걸 전략을 짜서 그렇다고 보기가 너무 아니, 그래서 비약이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네들이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진 거지. 나눠진 거를 해석을 그렇게 한 거지. 그 사이에 비약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비약이 그렇게 있어요? 먹은 거지. 큰 애들은 이렇게 먹은 애들이 그러니까. 있었고 작은 애들이 뒤에서 먹은 애들이 있었던 거지. 이거를 전략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물고기가 사냥을 하는 그런 행위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 물고기를 시도하고 아니 그러니까 새를 잡아먹는 시도도 하고 그리고 용불용설의 부활인데? 아니 올라갑시다. 아니 그 굉장히 의외의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의외의 사례가.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있느냐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딱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물고기는 전혀 의식적인 제대로 본능 태어난 그대로 그냥 프로그래밍 된 것에서 환경에 적응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의 사고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물고기가 의식이 있냐 없냐까지는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냥 단지 만약에 얘네들이 통증을 느끼고 그거를 그 힘든 우리가 꼭 물고기가 얼만큼까지의 고등한 사고를 하느냐가 필요해요? 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이 더 그것뿐이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고통을 느끼니까 응. 인간의 입장에서 그냥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통을 줄여주는 걸 해야 된다. 그 글에 있었잖아. I'm fine and thank you and you처럼 각자 사는 환경이 너무 다르고 그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낸 것까지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고 그거를 회피하고 싶어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지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을 기억하고 트라우마를 겪을 만큼 그거면 나는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정신과 치료를 할 때 약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약에 의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약을 썼다는 뜻은 그냥 생물학적 기계로 본 거거든요. 생화학적 기계로 본 거거든요. 그런 물고기한테 어떤 그런 생화학적 어떤 물질을 투여해서 그런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아니요, 이 질문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약간 좀 일반화시키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어떤 신경 체계를 이해한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 혹은 감정이 유발되는 어떤 기초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가 되면 그 사람 완전한 타인이겠죠. 근데 뭔가 어느 정도 나와 비슷한 패턴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반응을 이게 2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가 된다. 이런 수준에 오면 뭔가 좀 마음이 더 가고 그런 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꼭 물고기가 아니라도 어떤 새나 뭐 다른 어떤 그 생명체라도 그 생명체의 행동을 그 신경 체계를 이해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어떤 연민이라든가 어떤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회 뜨는 거 보면 못 먹어요. 저 회 뜨는 거 절대 안 봐요. 아니 특히 보고는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보고도 먹겠다. 완전. 그러니까 내 안에 엄청난 심리적인 건가요? 뭐 이런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완전. 왜냐면 저 항상 그냥 모든 게 다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느냐, 물고기를 먹지,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 동물원도 그렇고 육식을 할 것인가, 뭐 모든 게 다 정말 인간이 그 최상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채식주의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사실 식물도 생명체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 사이에 어디에선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조금 더 물고기에게 공감하고 조금 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거의 멸종 상태래요. 상업적인 멸종 상태.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물고기가 되게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거의 씨가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잡는 과정을 유튜브로 봤는데 트롤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인망어선? 네, 그걸로 바다 밑바닥을 그냥 긁어요. 그래서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거북이, 뭐 산호초 다 뭐 그 환경을 그냥 다 긁어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냥 하기님이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잘 잡아먹으려고 근데 어떻게 말하면 그것도 네.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너무 그 시작점은 공감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고기에 얘기가 대한 하고 보통 공감. 싶었어요. 그게 막 더 잘 먹으려고 더 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근데 저는 종훈님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에 이렇게 고정관념에 갇혀 있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실제로는 학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저런 것들이 전부 다 본능적으로 배워서 타고나는 거야. 그런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게 아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순간 들었어요. 진화론으로 봐도 인간도 원래 물고기에서 진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낫네요. 아 그렇네요. 우리 같은 선조. 총이다. 정말 학습을 다윈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학습한다는 데 대해서 한 표 던져요. 네? 학습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습을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고기 무슨 학습을 해. 말도 안 되지. 타고나는 건 모든 동물은 저는 다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근데요. 그런 신기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계속 말도 안 돼, 저 구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TV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사냥을 해요? 알고 있는 단편적인 사실을 뛰어넘는 실험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게 매우 놀랍고, 아무튼 뭐 최근에 봤던 요즘에 봤던 동영상 또 하나는 동물들과 허그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거위랑 허그를 하면 거위가 목을 쭉 빼고 사람이랑 이렇게 안으려는 행동을 하고 사자도 안고 그리고 새도 이렇게 날개를 펴서 사람을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행동을 그런 걸 보면서 척추동물의 어떤 교감을 나누는 행위는 촉각에서부터 느끼는 그런 행위와 어떤 마음의 편안한 친밀함 이런 걸 나누려는 것들이 이게 척추동물끼리는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고기들도 친근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몸을 부비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친근하려고 하는 건지 산낙지 이거 그냥 갖다 붙어 있는 대면 막 건지. 엉키잖아. 그게 그건가요? 스킨십인가요? 너무 인간 위주로 다 해석한 게 아닌가. 해석만 너무 많이 들어간 얘기 아닌가. 소설. 물고기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경험주의자라서 안 믿는구나. 이게 나뉘는 것 같아요. 양현님은 애완동물 키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없구나. 세호님은요? 옛날에. 근데 동물 좋아해요. 그러니까 동물과 교감해본 경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 다 저는 교감돼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새 얘기하셨잖아요. 비둘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도 별로 이렇게 마음 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데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죠. 근데 그게 교감이 쟤를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아니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게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않아요? 아니요. 판단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강아지 내가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안 난 학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고난이 그 고차원의 학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관심 많아. 그럴 수 있어. 맞췄거나. 아니 애기들도 뭐죠 어릴 때 보면 근데 고차원의 학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뭐 더 존엄성이 있고 내지는 교감을 해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감하기에는 너무 증거가 빈약하다는 거죠. 일단 책 읽어보세요. 이거 일단 읽어보고 얘기를 제 합시다. 학습하고 하나의 개체가 또 다른 개체한테 계속 존속돼서 이어갈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학습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에 누적되고 그게 스토리가 길어지고 문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문자가 없어. 그럼 우리가 경험하고 전달할 수 있는 학습이 물고기나 다른 침팬지가 서로 하는 전달하는 학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문자 정도.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애기들도 학습할 때 왜 어린 애기들 이렇게 그 남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만약에 인간보다 기간이 있어요? 네,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앞에 있는 물건 같은 거 나한테 보이게끔 해봐 그러면 자기한테 보이게끔 해요. 나한테 보이면 저 사람한테도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뒤통수를 본다는 걸 몰라요. 근데 학습을 하잖아요. 그치, 그 상황이 지나면 그 그러니까 시기가 나이가 지나면 근데 만약에 동물도 만약에 이 정도 학습력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도 이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이 단계의 애기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라는 강아지예요? 아니? 애들 진짜 어렸을 때 그렇죠. 모습은 아니, 완전히 거의 강아지예요. 이맘때 짐승. 아, 똑같아요. 짐승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진짜 괜히 자기 애를 강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똑같지? 똑같아요. 아, 이거 반론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동물로 인정해야겠네. 마무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마무리를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물고기는 띵이 아니라 빈이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접근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리고 다이빙하고 전에는 정말 군침 흘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회 뜨면. 근데 동해 그때 다이빙 갔을 때였는데 회를 막 뜨는데 줄을 엄청 길게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회 뜨는 것까지 다 봐야 했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여기가 너무 뭉쳐 있는 거예요. 하루 계속 이러고 봐서. 네, 좀 물고기와의 교감 능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자꾸 눈 맞추고 자꾸 놀고 막 이러니까. 수많은 물고기의 죽음을 여러 보면서 번 다이빙을 보면서 아쿠아맨. 저도 그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그 모든 종류의 캠페인, 뭐 사회운동 이런 건 다 공감이 돼야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감정의 과잉은 아닐까? 뭐 그치만 나는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답은 안 나는 것 같고 헷갈려요. 안녕하세요.